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어제가 대체 휴일이어서 쉬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모셨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의 휴먼. 원래 월요일의 휴먼이나 화요일의 휴먼은 뭐 네. 잠시.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예, 안진걸 소장 보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시고요. 주변에 빨리 좀 들어오십시오, 빨리. 알려주십시오. 오늘 뭐 민생 얘기부터 정치 예. 얘기까지 두루두루 저희가 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먼저 저희가 민생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생 소비 지원금 지난주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지원을 신청하고 또 직접 이제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벌써 상생소비지원금 신청하신 분들이 9일간. 네, 9일간. 지난주 기준이죠. 네. 10월 1일부터 신청했으니까 1,143만 명.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신청하시면 2천만 명 정도 신청하지 않으실까. 근데 이제 카드 가지신 분이 다 신청하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 어쨌든 2분기보다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과소비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려면 더 써야지. 2분기보다 많이 안 쓰고 그냥 신용카드 금액의 일정 부분을 그냥 캐시백 해줬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사실 이 7천억 예산은 이 신용카드 캐시백을 하지 말고 국민지원금으로 다 줬어야 됐다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끝까지 홍남기 부총리 팀이 국민의힘하고 사실상 결탁해서 88%만 국민지원금을 주고 그다음에 못 받는 부자들에게 위로를 해야 된다 하면서 밀어붙였는데 부자들도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국민지원금 안 주더니 국민에 배제하더니 돈 엄청 써라 네가. 그렇죠. 그러면 일부 돌려주겠다. 10%. 이러니까 기분 나빠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낙관적이고 슬기로운 국민들. 어쨌든 이 제도가 예산은 배정되어 있으니 쓸 건 쓰자. 이용을 해야죠. 그래서 지난주에 벌써 1,143만 명이 신청했다 했잖아요. 90억이 벌써 발생했어요. 90억이 벌써요? 그러니까 900억을 이 사람들은 900억을 더 쓴 거 아니 총 900억을 더 쓴 거죠. 2분기보다. 그렇죠. 10분의 1이 2분기보다 900억에 벌써 소비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그렇네요. 자, 지금 국민지원금 풀렸죠? 상생소비지원금 풀렸죠.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가게 가보면 사람들이 확실히 늘어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6인 기준으로 완화됐죠? 6인 기준. 지금 2차까지 주사 다 맞으신 분이 60%를 돌파했을 거예요. 1차까지 맞는 분이 80% 육박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도 어제 모더나 2차를 맞았습니다. 하나도 안 아파. 그래요? 나이 들었다는 증거인데. 팔뚝이 좀 아픕니다. 여기는 좀 아파요. 1차 때는 온몸이 뻐근했거든요. 그래요? 2차 때는 저는 여기만 약간 아파요. 물론 아세트아미노펜은 하나 먹었어요. 왜냐하면 아픈 건 싫으니까 잠자려고. 잠잘 때. 그 효과 있는데 사실 안 아팠는데도 먹었어요. 아프기 싫으니까. 잘하셨습니다. 예방을 했어요. 여러분 빨리 부작용 우려가 있죠. 그런 우려들은 이해가 되지만 거의 절대 다수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인과관계에도 거의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야 돼. 그래서 위드 코로나 가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일단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이 38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번에 9월 말에 14만 명까지가 받아들여졌어요. 꽤 많이 받아지는 편입니다. 저는 이의 신청 수용률 더 높여야 된다 촉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아직도 이의 신청 안 하신 분들, 못 받은 분들은 이의 신청하자 이겁니다.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이의 신청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 주변에도 이의 신청 받아들여진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지원금 사실 88%가 아니라 90%까지 받고 지금 지자체로 확산되어 가고 있거든요. 드디어 경남 거제, 부산 남구까지. 영남이 이쪽 호남선 라인은 대부분 확대되었는데 충청부터 시작해서 서울 빼고 경기도, 충청도, 인천광역시, 인천도 동참, 그 다음에 전북, 정읍, 전남, 한평, 화순,
광양, 충청남도 전부, 서쪽 충북에서도 제천 단양까지. 네. 그러니까 서울 빼고 인천, 경기도, 충북, 충남, 내려왔어요. 전북, 전남까지. 네. 근데 이쪽 그다음에 강원도. 맞아요. 강원도도 있었죠.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쪽 영남이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동쪽 라인이 경남 거제. 경남 거제에서 전격적으로 100% 지급하고 부산 남구도 소액이지만 뭐 전 국민에게 지원하겠다. 네, 더 번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더 번집니다. 민심이. 왜냐하면 우리는 안 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연말 되면 이제 각 지자체가 사실 사업을 많이 포기하거나 폐기했어요. 가을에 축제 많이 하죠. 그래요.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연기하거나 취소했어요. 그럼 예산 남죠. 그런 예산도 알뜰살뜰 해서 지금 돌려주는 거지. 이제 10월, 11월 이때 추가로 예를 들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렇게 참 저는 한평군 사례 같은 게 좋은 게 못 받은 12%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전 국민한테 20만 원, 2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전 국민한테. 네, 전 국민한테. 부여군도 그렇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중앙정부로 받으면 상대적인 저소득층도 추가로 돈을 벌게 되는 거고 못 받은 분들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경기도는 못 받은 분들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방식이 두 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지자체가 100% 확산하는 방식이 못 받은 분들만 추려서 주는 것도 있고 25만 원씩 주는 곳이 있고 근데 한평 그다음 부여 이런 데는 전액을 줘요. 모든 국민한테. 그러면 저소득층들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25만 원에다가 예를 들면 자기 지자체가 20만 원을 추가로 주면 45만 원 1인당. 그럼 4인 가구면요. 1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한 달 월급이 나와요. 진짜 그것도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다 써야 되고 저금되는 게 아니라 올해 안에 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소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들한테. 여러분 국민지원금은 10월 20일까지 신청해야 되고 이 신청은 11월 12일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11월 30일까지 상생소비지원금 신청해야 되고 신청을 늦게 한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누적은 됩니다. 제가 오늘 신청해도 10월 1일부터 쓴 신용카드 금액이 소급. 저도 좀 지금 받으려면 많이 쓰고 계세요? 많이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현대카드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쓴 돈이 2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카드를 쓴 게. 근데 비교를 해야 되는데 2분기에 비해서 얼마 썼어요 그때는? 2분기에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쓴 거 나왔어요 평균이.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이잖아. 저는 130만 원을 부지런히 쓴 다음에 이제 초과해서 쓸 때부터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벌써 90억이 적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시민들의 상당수가 소비를 늘려서 900억 정도 우리 국민들 다수가 900억 정도 이제 1인당이 아니라 총합이니까 900억을 더 늘려가지고 지금 90억이 쌓여 계시는 겁니다. 뭐 돈 쓸 데 없으면은 연락 주세요. 제가 저녁짜리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마이뉴스 회식도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에 살기로 한 할부를 앞당겨서 하면 10월 11월에 실제로 잡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배정된 금액이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빠짐없이 자 국민지원금 상승. 그다음에 이제 손실보상제도도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7, 8, 9 세 달치는 이제 손실보상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10월 29일부터 신청하는데요. 계산법이 좀 복잡해요. 이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정리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예를 들게요. 100만 원. 저기 일평균 매출 100만 원이었다. 박정호 사업자님이 2019년도에. 근데 올해 7, 8, 9에 5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절반이. 그러면 이제 50만 원. 50만 원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 5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이건 매출이니까 영업이익률을 계산합니다. 근데 이제 박정호 기자님이 2019년도에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라고 신고된 게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10%잖아요. 10%. 50만 원에 10%를 곱하고요. 거기에 또 50만 원에 그 매출에서 인건비라든지 임대료가 고정으로 나간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배를 해줍니다. 그게 매출 대비 만약 25%였다. 그럼 또 25%를 또 곱합니다. 그럼 50만 원에 35%가 인정되는 금액이죠. 17만 5천 원입니다. 그럼 17만 5천 원이 그대로 인정되느냐? 17만 5천 원에서 이제 그 영업정지 기간이 합치는 거죠. 그게 100일이었다. 175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17만 5천 원에 10일이었다 영업 정기간이. 그럼 175만 원 되죠. 10일이니까 하루에 17만 원씩. 100일이었으면 1,7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열흘 쓰면 17만 5천 원이 175만 원 되는데 그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남들도 다 겪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죠. 그것을 감안해서 20%를 깎습니다. 그러니까 80%를 인정해 줍니다. 175만 원에 10일 동안이었다. 그럼 175만 원에 80%만 인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10월 29일 날 영업금지나 영업 제한을 내놨던 소상공인들이 신청하잖아요. 신청하면 계산이 되겠죠. 계산해 줍니다. 왜냐하면 국세청하고 중기부가 다 연동이 돼가지고 계산해서 그분이 2019년도에 매출이 얼마였는지 그다음에 필요경비 매출에서 필요경비가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이랑 그걸 다 감안해서 계산해 줍니다. 신청하셔서 만약에 솔직히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이의 신청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손실보상은 우리 자영업자들만.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받았던 무슨 희망회복 자금 이런 것은 7월 전에 피해에 대해서 손실배상 개념이 아니라 피해 지원 개념으로 그냥 대충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식을 가지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 보상해준다 그 의미고요. 저희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홍 여사님께서 그거 아까 상생 소비지원금 그거 받자고 카드를 사용합니까? 카드사 수수료 수익이 엄청나겠군요.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팀이 정말 큰 실수를 했다, 잘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 겁니다. 뭐 카드사들의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는 거죠. 카드사에. 포인트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카드 수수료를 우리가 이제 가서 하면 우리가 내는 건 아니고 그 가게들이 수수료 내잖아요. 뭐 1%에서 2% 정도를 내니까 수수료 소득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이제 9천억, 7천억이니까 총 7천억 곱하기 뭐 2% 하면 카드 수수료 소득이 나오겠죠. 근데 그걸 카드사들이 n분의 1로 나눠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소득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발생하는 거. 근데 카드사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다 문자나 카톡이 엄청 와 있잖아요. 엄청 그 이유는 홍보하고 뭘까요? 있어요. 남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포인트 저희 수수료도 소득도 늘어나고 고객들이 충성도 그 카드를 한번 사용하면 그렇죠. 우리가 술집 갔을 때도 저도 카드가 여러 개인데 습관적으로 자주 쓰는 카드를 냅니다. 더 이상하게 뭐 포인트도 좀 따져보기도 하지만 그렇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제 우리 고객들이 주로 어디에 쓰는지 그런 마케팅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드사들은 이득이 되는 건 사실이고 자영업자들이 내는 수수료라고 홍 여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득이 돼서 연말에 자영업자들이나 이렇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번 연말에 3년에 한 번씩 재산정을 하거든요. 조금 더 인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계속 보면서 민생도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그래도 저희가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곽상도 저는 제가 오마이뉴스가 오마이TV 홍보대사로 나서서 한국 언론 미쳤다 죽었다 망했다 맨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저는 곽상도 아들이 포르쉐를 타고 경찰 출석을 했거든요. 그건 잘 안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한국 언론에 대해서 너무 개실망입니다. 왕실망, 개실망. 야 진짜 욕해주고 싶어요. 그 정도로. 조국 장관 따님이 2013년인가 14년인가 된 오래된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오래된 아반떼는 서민의 상징입니다. 중소형 차량에다가 중준형 차. 거기다가 2013, 14년산이면 지금 6, 7년을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서민들이 그걸 많이 탑니다. 그렇죠. 하나도 티날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뭘 하겠습니까? 포르쉐 타고 다닌다고 가로세로 연구소나 곽상도 그 문제 곽상도가 주장을 해서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굉장히 사회적 주목을 받는 그 집안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인데 마치 엉뚱한데 돈을 받아서 과소비라는 것 같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됐고, 그러니까 한 언론사만 보도한 게 아니라 그게 뭐 폭풍처럼 보도됐습니다. 보도가 돼가지고 마치 마녀 사냥하는 식으로. 근데 조국 전 장관에서 뭐 입시와 관련해서 부모가 오발했다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예를 들면 금전 관련 비리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기껏 해봐야 부산대 의학전문원에서 받은 장학금 200만 원을 뇌물이라고 윤석열이가 기소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 마누라가 코바나 컨텐츠 전시하면서 받은 그 수익은 뭐가 되겠습니까?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해필이면 5천만 분의 1의 확률로 김만배 씨 가족이 윤석열 씨 가족의
집을 사줬는데 거래가 뜸한 곳에서 네. 급매물로 내놓은 걸 온 매수 가격보다 비싸게 사준 것만으로 뇌물이라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시세보다 몇 억을 더 주고 사야 뇌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안 팔리는데 급매인 경우, 그러니까 거래가 안 일어나는 네. 그런 지역. 급매인 경우, 네, 급매인 경우, 이미 온 매수가보다 이미 몇 억이 뛰어 있는 경우, 갑자기 누가 나서서 사주는 거예요. 네. 편의를 봐줬죠. 그럼 이득이 발생했죠.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뇌물입니다. 있죠. 법원 판결에 또 최근 뇌물이다. 그런 판결이 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발했잖아요. 그걸. 예. 근데 하필이면 5천만 분의 1의 확률로 김만배 씨 누나가 나타난 거예요. 샀고 개를 키우기 위해 샀다고 했는데 본인이 살지도 않아요. 이건 이상한 특수 거래다. 알고 사준 겁니다. 네. 나중에 그리고 윤석열 씨한테 더 헐값에 팔아요. 되팔아요. 그럼 상속 증여세도 훨씬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게 됐겠지만 없게 됐겠죠.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네. 세무 전문가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네. 아니 아까 포르쉐 얘기를 좀 더 예. 해보자면 이게 보도가 안 되고 사람들이 잘 몰랐던 부분이고 특히 이제 내로남불 의혹이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적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언론에서는 왜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를 하더니 집까지 쫓아가가지고 한밤중에 예. 여성 여학생 혼자 사는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인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기자가 아니라 괴물이죠. 그리고 그때 그러면 예. 조국 전 장관 포르쉐 보도한 사람들 전부 다 석고대자고 사과해야 됩니다. 인간이라면요. 그리고 진짜 곽상도 포르쉐가 나타났잖아요. 이걸 진짜 보도해야 되는 건 보도를 안. 심지어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네네.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더라고요. 깨알같이 보셨네요. 또. 예. 네티즌들이 알려주셨어요. 일요일 날 김성수 TV 갔더니 김성수 TV 네티즌들이 사진을 보더니 진짜 저도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이에요. 조국 전 장관 딸이 그랬으면 작살 나버렸겠죠. 아니 너무 편파적입니다. 한국 언론. 정말 너무 형편없고 팩트 체크도 안 하면서 저는 만약에 제가 기자였으면 아무리 조국 전 장관이 마녀 사냥을 당한 분위기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런 질문은 던졌어야 될 것 같아요. 동료 기자. 근데 진짜 포르쉐 탔어? 대학생이 포르쉐 타고 다니기 쉽지 않은데 캠퍼스 아무리 외제차가 있어도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럼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과에 연락할 수도 있고 친구한테 연락할 수도 있고 조민 씨네 저기 학교에 가가지고도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왜냐하면 최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면 바로 티가 납니다. 그렇죠. 대학교에 포르쉐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근데 그거 사실 하나 확인없이 전화 몇 통조차 돌리지 않고 작살냈던 인간, 가짜 뉴스를 쏟아냈던 인간들이 곽상도 아들이 진짜 포르쉐를 타고 나타났어요. 그것도 50억 머리가 어지러워서 50억 퇴직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젊은이가 어지러움과 이명 증상 때문에 대놓고 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에 차도 주차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언론에 대한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열받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이 곽상도 의원 아들 측에서는 이게 변호인 차였다. 그래서 그냥 얻어 탄 거다고 했는데 이 사실 자체, 그러니까 뭘 타고 왔다 이런 것조차도 잘 보도가 안 됐던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 문제는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 확인한 문제고. 지금 곽상도 아들이 포르쉐를 갖고 삭신을 즐겼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프시던 분이 조기 축구에도 오고 골프도 치고 엄청 다닌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 법원에 얘들은 이제 특수계급이나 법원에 나오면서도 겸손하게 택시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린 젊은 친구가 포르쉐를 타고 왔구나. 충분히 진짜 포르쉐는 곽상도였네. 근데 소유주는 누군지 우리가 확인해서 후속 보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인지 누구길래 포르쉐로 데려다 준 건지 젊은 친구가 기사를 고용했을 만약 기사를 고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진짜 이 집안은 더 엄청난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팩트조차도 제대로 보도 안 하는 언론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고 화천대유가 아니라 이제 곽천대유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 55 클럽에도 지금 계속 이건
하게 됐잖아요. 박수영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주장하고 있죠. 제가 지금 대장동 게이트를 엄청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자료에 시사인도 이번에 보니까 대장동 내부자들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아니 민생에 애써야 되는데 공부를 하고 계세요. 이게 민생 경제 이슈니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 이번에 민변이나 참여연대가 낸 자료 그다음에 명지대 우석진 교수님이 낸 자료 발표한 인터뷰도 보면요. 한결같은 지적이 한결같다. 한국일보 이렇게 나옵니다. 정책인 관점을 빼고 경제적으로만 접근하자. 경제적으로. 자, 당시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상황에서 돈이 없었던 거죠. 공영계 1조 5천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근데 공영개발 LH가 했어야 될 사업을 결국 이명박이 포기시켰다. 심지어 뇌물이 오고 갔다 당시에 성남시의 새누리당 성남시 국회의원 다 뇌물 오고 갔잖아요. 로비가 오고 가고 국회의원 동생 그러니까 다 포괄해서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민간업자들이 막 수년 전부터 2004년부터 달라들어가지고 해서 성남시가 최선을 다해서 그나마 당시 유례가 없던 관민합작이라는 민간 공동개발이라는 걸 해가지고 근데 또 대장동만 개발하는 것으로는 안 되니까 1공단을 붙여가지고 결합 개발 방식으로 해서 5천억을 환수한 건 잘한 일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다만 이제 민변이나 참여연대 변호사들이나 부동산 전문가 우석진 교수로 지적하는 것은 정책 관점 쏙 빼고 그 와중에 이제 우선적으로 최대 5,500을 회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민간 개발업자가 적정 이윤이 아닌 초과 이윤이 엄청나게 발생했을 때 환수 장치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 5,500을 이렇게 받아내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를 압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또 야 나중에 돈 더 나오면 그것도 나랑 나눠 이렇게 말하기 어려웠을 거란 분석이에요. 이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박종 기자님하고 둘이 사업을 하는데 둘 다 이제 돈을 50%씩 냈다 쳐요. 제가 이제 지분 1%를 더 냈어 51%. 근데 소득이 이게 흑자가 될지 적자가 될지 아무도 몰라. 당시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았어. 부동산 시장도 안 좋았고. 근데 내가 야 무조건 내가 일단 5천억 가져갈게. 야 너 공산당이냐 그런 거냐 박종희. 야 이 새끼야. 야 국민의 재산인 땅으로 우리가 지금 토지 수용도 해줬는데 야 우리가 무조건 5천억 갚아. 지금 성남시 굉장히 재정도 힘들고 전임 시장들 새누리당 시장들이 싹 비리로 다 헤쳐먹었고 너무 힘들어. 그리고 지금 1공단도 같이 개발해. 1공단에도 공원도 조성해야 돼. 할 일이 많아. 근데 그럼 아니야 그러면 그럼 나는 어쩌라고? 그럴 거 아니야 업자가 그러면 뭐 먹을 게 있다고 5천억 우리가 먹은 다음에 네 열심히 해. 비용 아끼고 그래서 시공사가 SPC에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시행사에 시공사가 들어오면요 비용을 부풀립니다. 그럼 시행사가 남는 이익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공사들이 들어와서 이득을 많이 못 가져가게 원래 시공사들이 보면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계속 돈을 더 달라 그러거든요. 초기 비용보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시공사도 안 들어왔으니까 이들이 최대한 남겨먹어. 열심히 해서 남겨먹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이득이 발생할 것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 가혹하게 5,500억을 환수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초과 수익이 날 수도 없는 거니까 니들 그것도 몇 대면서 나나 못한 거.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개인 택시하고 회사 택시하고 보세요. 개인 택시는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가 뭐 10,000원을 벌든 100,000원을 벌든 가져가잖아요. 비용도 뭐 자기가 내고.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도 회사 있고. 택시는 어떻게 되죠 구조가? 회사가 산업금으로 낮이고 밤이고 15만 안팎을 무조건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근데 이 사람이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하고 회사에 낸 산업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갔어. 20만 원. 회사가 야 그거 5대5로 나누자.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절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예. 오징어 게임 예를 들어보자. 오징어 게임. 자 넷플릭스에 지금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줬어요. 200억 투자해서 다 넷플릭스 가져갔죠. 딱 200억만 투자하고 제작비 플러스 수고비로 약간의 이윤 개념으로 지금 20억에서 40억을 더 줬다고 합니다. 자 황동혁 감독님한테 왜 러닝거런티를 안 했냐 막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당신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오히려 적자가 날까 봐 아무도 투자를 안 했습니다. 아예 작품을 못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몰렸던 거죠. 근데 넷플릭스 제작비 전액에다가 20에 40을 더 줬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러닝거런티 못 받았다고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장동이 오징어 게임 똑같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대박이 나버렸어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안타까운 일이죠. 하필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정책으로 접근했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님이고 이재명 지사님이고 정중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뤄야 된다고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접근했고 최선을 다했어도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있었고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유동규라는 어쨌든 최측근 아니었다더라도 핵심 실무자가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유감 표명에 이어서 최근에 페이스북에는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개발 이익을 다 환수하지 못한 거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이루와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재발 방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대통령 후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중히 국민들께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 명지대 우석진 교수나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지적사항 이거요. 당시 불가피했고 잘했다. 하지만 미숙했다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설령 5,500억을 먼저 받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못했을 거라고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엄청난 부동산이라는 게 언제든지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것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넣어놨어야 되는데 조항에 이 사람들이 지금 초기에 투자한 돈이 5천만 원 투자했단 말은 생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자본금이고 그 자본금 이 사람들이 지금 초기에 된 자금만 400억에 그 회사 운영하면 인건비부터 관리비랑 뭐 해서 최소 5,600억은 들었을 거는 500억 안팎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들 500억 안팎 들여가지고 뭐 자금 조달비용까지 해서 예를 들면 이게 한 뭐 50% 정도 니들이 가져라 최대 이익이 나면 근데 나머지는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이득이 막 100%까지 되면 그러니까 드린 지금 대장동이 전형적 그런 거잖아요. 5,900세대인데 한 세대당 2억 정도 지금 남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조가 넘게 이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들이 저 예상했던 이익에 그래도 인센티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100%까지는 50%까지 더 70%가 가지고 30%는 우리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건데 이것도 결과론적 해석이죠. 결과론적으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당시 상황으로 보면 최대한은 했지만 이 결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런 허탈감이나 분노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겸허하게 위로를 드리고 해필이면 그것이 또 지난 정부 말부터 시작해서 현 정부 들어서 시작된 어떤 부동산 2010년에서 15년까지는 부동산이 불투명하다가 그때 빚내서 집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너무나 후부터 힘들어서 계속 이제 부동산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겹쳐진 거잖아요. 그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물론 전문가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건 제가 민변이나 제가 참여연대에서 20년 정도 일했잖아요. 그 양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력형 비리는 딱 어디서 두 가지가 딱 권력형 비리가 항상 유형이 나옵니다. 일단은 최종적으로 돈을 버는 자입니다. 돈의 흐름을 봐야 된다. 특혜, 불로소득, 엄청난 부당이득 이게 비리의 주범이고요. 두 번째는 꼭 그 과정에 정책을 왜곡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을 비호하면서 그들의 빌부터 가지고 아니 LH 못하게 하는 거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공공기관 못하게 한 이게 비리의 몸통입니다. 모든 비리에서는요. 그렇게 봐야 된다. 근데 그것과 맞서 싸우고 그걸 막 못하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을 비리 몸통으로 몰아서는 안 되죠. 네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실무자 중에 한 명이 이상한 짓을 했더라. 너 그거 비판 받을 수 있어요. 해야죠. 그런 관리 책임. 이 대장동 의혹은 아마 이제 김만배 씨가 14시간 조사받고 오늘 뭐 새벽에 귀가를 했는데요. 거의 진실 게임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대해서 검찰이 보고 있고 뭐 이 증인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의 흐름을 계속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정치 얘기 좀 하나만 더 해보면 지금 민주당 경선 상황 이건 좀 저희가 또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보면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이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얻은 50.29% 누적 득표율 이게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의 사퇴했을 시점, 그러니까 그 시점 이후에 투표한 게 무효지 그 전에는 무효표가 아니다. 그거를 분모에 넣어서 득표를 계산해야 된다. 이게 이낙연 캠프 쪽 주장이고 당선관위는 아니다. 59조 1항에 보면 이게 사퇴한 그 후보의 표는 다 무효표로 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서 빼는 거다. 그게 맞다. 지금 계산이 맞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세요? 좀 차분하게 상식선에서. 지금 닥터 이보님이 실시간 응원 주셨네요. 오늘도 오마이 TV 응원합니다. 실시간 응원? 네, 또 안진걸 소장님 이 방송을 보시고 또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는 많이는 안 보시더라도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918명. 1000명 가자, 1000명 가자. 아니 정말 고맙고요. 네. 나중에 굉장히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고발 사주 고발하겠다. 10만 명. 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안진걸 소장의 힘이죠. 그 우리가 보는 무슨 주요 신문들 10만 부도 유료 부스가 안 되는 신문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안내해 주십시오. 화순의 자랑 안진걸 이런 댓글이 있네요. 글로리님이. 제 고향은 한반도입니다. 하순이 아닌데 오해하셨어요. 제 고향은 한반도인데 저는 남북 분단도 지역주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륙으로 나가죠. 다만 제가 눈을 떠보니 전남 하순이라고 하는 좋은 곳이 포근한 정말 가난하지만 인정 넘치는 동네에서 태어난 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낙연 이거 한번 캠프에 제가 한번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10% 이상의 격차가 났지만 결선 투표로 갈 수도 있었고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조금 굉장히 작은 표차로 물론 그 표로 한 사람 크죠. 근데 득표율로 보면 0.29%. 득표율로 보면 좀 작은 차이로 탈락하니까 얼마나 아쉽고 애석하겠습니까?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마음은 정말 그럴 것이다. 충분히 이해되고 이해된다. 저는 우리가 범민주 진보 개혁 진영이라면 또 극우 극단주의 세력이고 부동산 투기 세력인 국민의힘의 재집권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로를 드리고 또 따뜻하게 소통하고 정말 마음 아프지만 우리 그래도 온 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잘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는 자 상식선에서 각 대학 총학생 선거를 할 때도 아주 치열하거든요. 선봉 간에. 그러면 제일 먼저 룰을 정합니다. 이미 룰이 있어요.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고 룰을 정합니다. 경기하기 전에 룰을 정해야죠. 근데 하다 보니까 룰이 좀 어색하거나 이상해 보이거나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룰을 유추 해석하거나 유권 해석을 합니다. 그런 권한이 선관위에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아쉬워도 그런 총학생 선거에서도 초등학교 반장 선거, 대학생 총학생이 다 그 룰을 따릅니다. 자, 이 룰은 이낙연 대표님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때 확정된 룰이고 그 전에도 무효 처리를 다 했습니다. 소급해서 무효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무효 처리의 당사자인 어떻게 보면 내 표가 어디로 갔어? 너무 아쉬워하는 정석윤 후보나 김두관 후보가 먼저 나서서 우리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우는 게 맞다. 그 본인 당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선거를 하다가 그 조항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중간에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다시 만장일치로 문제가 없다. 무효표 처리하는 게 맞다. 소급해서 다. 이렇게 끝난 사건입니다. 당시에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삼으려면 선거 시작 전에 룰을 완전히 다시 한번 전당원 총투표를 하든 아니면 전당대회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정리했어야죠. 선거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중간에 그때 못했다도 중간에 했잖아요. 이 신청 기각됐죠. 룰이 확정됐죠. 그래서 그 정석윤 후보를 양측이 분산시켰어요. 비율별로. 왜냐하면 정석윤 후보가 없어지니까 분모 분자에서 다 비율이 양쪽이 다 늘어나잖아요. 다 올라간 거죠. 전체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모든 후보가 다 올라간 거죠. 사실은. 다득표자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비율로 보면. 그걸 물론 본인들은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걸 받아들이고 그 퍼센트를 받아들이고 또 계속 진행한 거죠. 진행했잖아요. 그럼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 다시 이런 말씀이시네요. 또 한번 양심을 동원해 봅니다. 어제 그저께 저도 현장을 갔거든요. 올림픽 경기장 갔어요. 기도하시는 건가요? 지금? 엄청난 비가 쏟아지더라. 저러니까 또 양심이니까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에 의해서 제 양심을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범진보 기억지니까 이재명 편을 들어주는 건가? 이 사건에서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라고 결론에 달했어요. 네.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다니까. 내가 만약에 참여한 데 있었다면, 내가 비판적인 입장이었다면 나는 저것을 막 맹비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여한 데 있었다 하더라도, 네. 내가 설령 이재명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 부동산 투기 세력과 네. 국힘 세력입니다. 자, 오늘 한겨레 신문하고 이 시사인 대장동 내부자들에도요. 당시에 이미 2010년도에 이재명이 시장도 하기 전에 이걸 다 기획안자들이 나옵니다. 땅을 사들이고, 그렇죠. 공영 개발을 포기시키고, 정영학, 나무, 다 그다음에 이때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여기 그때 이제 여기 업체가 하나 나옵니다. C7이라는 업체가 나와요. C7. 그 사람들이 다 지기들이 다 해먹으려다가 이미 당시에 뇌물 주고받고 그래서 뭐 구속돼도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개발의 그 만약에, 껍질을 쓰고 이제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만약에 성남시장이 이재명이 아니라 딴 사람이 돼서 야야 복잡하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1조 다 5,500억도 없는 거죠. 수용만 해주고 일부 시설 기부채납 받고 끝났을 겁니다. 네. 아니 다시 아무리 봐도 그런 거예요. 대장동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또 기도를 이번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저도 옛날 총학생 선거할 때 막 싸우던 생각이 났습니다. 룰을 가지고 막 선관위 와가지고 선관위에서 룰 정할 때 각 선본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부분장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막 싸웁니다. 서로. 그래서 선관위원들이 그러면 거기서 유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은 20개, 대자보는 50개만 걸기로 했는데 저쪽에서 대자보랑 비슷한 소자보를 좀 붙인 거예요. 화장실에. 그것은 대자보 50개 위반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치열해. 선전물이다. 그러면 화장실 붙일 수 있는 거 허용해주고 대신 문제 제기한 선본도 똑같이 붙이게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선관위가 해주는 거죠. 이렇게 당 선관위가. 야, 왜 대자보 50개를 더 넘긴 저기를 징계를 안 하고 오히려 그걸 허용해 주냐라고 항의를 해요. 그 선본에서. 근데 제가 만약에 결정했어요. 시대가 바뀌고 학생회가 학우들과 더 잘 만나기 위해서 화장실 같은 공간에 소자보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건 좋은 아이디어 아니냐. 하면서 집중하면서 보게. 그렇다 이것은 좁게, 그러니까 참정권을 넓게 해석해야지 선거운동을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제 항의했던 선본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수용하고 그러면 저희도 화장실에 잘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룰을 정했으면요. 룰대로 하는 겁니다. 전례도 있고 그다음에 해석이 그렇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낙연 캠프 쪽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면 아니 우리가 야구 경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비디오 판독하지 않냐. 딱 애매하고 이럴 때 비디오 판독하는 거다. 이 경선 불복이 아니라 이의 제기를 해서 아니 이건 선거에는 비디오 판독이 필요가 없고 그럼 재검표 요청이잖아요. 차라리 그냥 재검표 요청을 해가지고 확정하면 되죠. 그런 재검표 요청이다. 재검표 요청이 아니라 룰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 비디오 판독이 뭡니까? 룰을 고치는 겁니까? 재검표잖아요. 재검표. 그렇게도 볼 수도 일종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룰이 예를 들면 자 땅을 짚고 공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지금 인정 이루타 뭐 이런 거죠? 인정 이루타잖아요. 근데 그냥 넘어간 것 같아 갖고 VAR 판독을 했어요. 보니까 진짜 그냥 넘어왔어. 인정 이루타인 줄 알았더니 홈런이 확정이 됐어.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도 펜스를 스치고라도 왔으니까 이것은 인정 이루타라고 룰을 고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 지금 펜스 스치거나 글러브 맞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지금은 그건 인정 이루타가 아니라 홈런이잖아요. 홈런이죠. 그렇죠. 자, 사실은 VAR 해보니까 땅을 짚고 넘어가진 않았고 펜스를 짚고 넘어갔어. 그런데 홈런이야. 근데 이 사람도 뭐냐면 에이 땅 짚고 넘어가는 거나 펜스 치고 넘어가는 거 무슨 차이가 있어. 둘 다 이루타야지. 그거는 근본적인 룰을 변경하는 거라니까. 변경하자는 거다. 마지막으로 이미 선관위 문제 제기했을 때 선관위가 다시 해석. 지금 이상민 선관위원장 보세요. 선거할 때 이 사람 내심 이낙연 편이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그런 의혹을 받았어요. 본인도 지금 그러잖아요. 나는 결심 투표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룰은 룰이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오늘 아침 인터뷰를 그렇게 했다니까. 네네네 그렇게 나왔어요. 계속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취하고 그랬어요. 네. 뭐 중간에 무슨 진중권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황당한 말도 했는데 이분마저도 뭐라 그러냐면 룰은 저번에 심각하게 논의해서 만장일치로 네. 소급해서 다 무효로 하는 게 맞다. 분모 분자 다 빼는 게 맞다라고 결정했다. 네. 나도 결선 투표면 흥행에도 도움되고 좋겠지만 룰인데 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저희 경선 과정에서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거는 정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선거 전에 다시 한번 완전히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문제 얘기했는데 확정됐으니까 네. 본인도 따랐잖아요. 득표율 배분을 했다니까요 당시에. 네. 그래놓고 마지막에 3차 시표 그 결과가 좀 이례적으로 나오니까 격차도 10% 차이나 넘게 났는데 네. 너무 모양새 안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도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를 했어 혼자서. 나는 이낙연 후보의 비판적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하는 건가? 나는 이낙연 후보도 잘 알고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 편인데 최근에는 이낙연 후보님이랑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나는 했으면 왜냐면 대표하고 총리였으니까 그런 면에서 서울에 있는 민생시민단체가 경기도지사하고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서울에 대표하고나 총리할 때는 자주 만났죠. 저하고도 이낙연 후보님이 저 격려 많이 주셨죠. 택배 노동자 과로사 이슈 뭐 박스에 구멍 뚫고 다니자 맞아요. 그때 오셔가지고 격려해주고 안진걸 수장 진짜 열심히 한다 고맙다. 인간적인 친분도 있어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룰을 변경해달라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양심으로. 그러면 저는 어디 선본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안진건 소장님 생각하실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칩거 중이에요. 서울 종로구 집에서 자택에서 칩거 중인데 오늘중으로 정리하실 거라고 봅니다. 어떤 결과를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승복하고 승복한다. 온 팀에서 상임 선거운동 본부장을 맡아서 함께하겠다라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의 총리 당 대표를 지낸 분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결정한 거잖아요. 이걸 이재명 선본이 결정한 거 아니죠. 네. 오히려 이재명의 비판적인 이상민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결정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고요. 네. 당 대표가 당이 결정한 겁니다. 이 결정을 따라야죠. 뭐 오늘 민주당 내일 최고위원회 최종 결정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나요? 내일 이제 최고위가 논의할 예정이에요. 네. 이재기가 됐으니까. 아니 저는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만났어요. 민주당 대표실에서 당회까지 갔잖아요. 최고위원들도 다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뒤에 백에 이재명 후보 얼굴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된 건데. 거기에 보면 이낙연계 최고위원들도 계셨어요. 그분들도 다 웃으면서 이제 온 팀으로 가자 승리하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물리적으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건 게임이 끝났어. 계속 문제 제기하면 이낙연 후보님과 이낙연 캠프에 있는 분들만 더 상처를 받아요. 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또 지적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럼 서로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지금 당연히 너무 애석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시 재고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까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길어지면 안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문제 제기하셨고 이제 오늘 내일 정리해야죠. 정리한다. 아니 일단은 무효표 당사자들이 그게 맞다잖아요. 억울하면 그 사람도 억울하잖아요. 내 표 어디 갔어? 그게 아니라 당은 당규상 없어지는 게 맞다. 자 그다음에 경선에 참여했던 처음에 이광재 의원, 이광재 의원도 양승조 지사 다 빨리 온 팀으로 가자. 그러니까 다 이 분위기잖아요. 뭐 말 그대로 지금 사면 초과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자 객관적인 이낙연 이재명 후보의 객관적인 시민단체 한번 물어보십시오. 100이면 100 뭐라 그러는지. 룰을 정했으면 중간에 또 확정까지 다시 한번 했으면 이건 이대로 가야죠.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 주장이 맞다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 주장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누군가요? 물론 열성 지지자들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맞다고 거들고 다녀요. 국민의힘에서 쌈 붙이려고 그러는 거죠. 지저분하게 만들고. 홍준표 의원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낙연 전 대표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다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요. 어제 KBS 라이브에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사람들은 무조건 편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쌈 붙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악용되는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좋죠. 웃고 있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 생기고 막 원팀을 상승하는데 오 쌈 났어. 오 이낙연 잘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대장동 게이트도 마찬가지. 분명히 곽상도 게이트, 국민의힘 게이트, 부동산 지금 연루돼 있거나 돈 받은 인사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인사들인데 근데 그걸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낙연 캠프 일부 인사들과 지지자들이요. 난리를 피고 다닙니다. 윤석열 국민의힘당 조중동 똑같은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그들보다 더한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구속시켜야 된다는 이야기. 이낙연 캠프 뭐냐 나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공부도 안 한 겁니다. 내장동 게이트 공부하면요. 이게 어떤 게이트인지 금방 나옵니다. 이건 이명박 게이트입니다. 신영수 게이트고요. 남욱 게이트입니다. 정영학 게이트고 김만배 게이트입니다. 그자들 주변에 다 국민의힘이나 수구 보수 법조인이 있었습니다. 박수영 스스로 박수영이 자백한 그 멤버들 보십시오. 50억 클럽. 곽상도, 최재경, 박근혜 때 민정수석, 권순일 박근혜 때 임명된 대법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걸 계속 언론에서는 이재명 후보 이게 엮고 생각나서 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정희 때 검찰총장. 다 이 사람들이 윤석열과 특수관계이거나 국민의힘하고 특수관계들입니다. 자, HYT님께서 실시간 후원해 주시면서 결국엔 승복할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있고 내일 오늘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최고위원회 거 갈 필요도 없이. 근데 만약에 최고위원회 기다리면 내일 최고위원회 결과 함께 깔끔하게 그리고 다 같이 선대 본부장 맡아 주셔야죠. 후보들 전원이 원팀으로 가야 된다. 원팀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 원팀으로도 모자라요. 지금 선거 완전 박빙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더 많아요. 그 민심의 한복판에 부동산 문제나 민생 문제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겸허히 인정하고 이재명이 그나마 부동산의 민생 문제에 있어서 또 서민 경제 문제 전문가니 그쪽 힘을 완전히 실어줄 정말 드림팀을 만들어야 돼요.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부동산 대기업을 강조했어요. 부동산 대기업, 민생 대기업으로 완전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투기를 근절하고 코로나로 더 심화된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감하게 돈을 쓰겠다. 홍남기 국민의힘 그런 사람들 국민의힘 돈을 싹 일소하고 오로지 내년도 예산 600조가 넘는데 그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를 줄이는데 확 쓰고 보편적으로 재난수당을 주는데 다 같이 주더라도 다 같이 주되 서민들 주사한테는 돈을 더 주고 이런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양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개혁을 정책을 보여주는 거밖에 좀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시간이 계속 늦어질수록 이렇게 혼란이 가중될수록 민주당은 손해죠 사실은. 엄청난 손해죠. 벌써 컨벤션 효과나 다 같이 샤샤 대동단결이 아니잖아요. 그날 굉장히 슬프게 비도 많이 내리는데 이제기했다는 사실상 불복선언 뉴스 속보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축제가 아니라 완전히 싸늘한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이거를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매듭을 정말 짓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 키를 진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전 대표 본인밖에 없어요. 본인밖에 없다. 주변 참모들도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낙연 대표님의 지지자들 중에도 상당수들은 이미 결과를 받아들였을 거라고 봐요. 뭐 이른바 극성 지지자라는 분들은 너무 막 이재명 찍는 윤석열 찍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윤석열한테 가야죠.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조국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찍는 윤석열 찍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괴롭히고 조국 전 장관을 마녀 사냥하고 삼족을 면해서 홍준표마저도 그건 잘못했다, 과했다 라고는 지적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본인이 조국송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그 정도로. 근데 이재명 찍는 윤석열 찍겠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범민주 진보 세력이 아닙니다. 민주당, 문재인, 조국과 인연 없는 사람이다. 윤석열한테 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세요 그냥. 윤석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말한 온팀이나 픽팀이나 드림팀이라는 건 뭐냐면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건 더 잘하고 못한 건 극복해서 문재인 정부보다 더 좋은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은 민생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드러나는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 철저히 청사로 다시는 그런 일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얼마나 많은 추악한 일이 벌어지면 5천만 분의 1로 아버지 집을 김만배가 사주고 김만배 누나가 사주고 고발 사주 윤석열이 했죠 이거 본인이 문서는 안 남겼다 하더라도 했다고 보시는군요. 이게 그렇게 예, 문서 추측을 하시는 보고라도 거고. 받았겠죠. 어떻게 손준성이가 대검에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네. 총장한테 말도 없이 무슨 장모 대응 문건도 만들고 별걸 다 만들고 참 대검에서 대검은 알아서 총장의 참모 조직들인데 한 거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 그런 것도 말이 안 되고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오드리님이 또 실시간 후원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오늘 후원을 많이 오늘은 고맙습니다. 안진건 소장의 말씀에 많이 박수를 보내고 계시는 것 같고 하이야님께서도 또 실시간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김웅 의원 기억이 안 난다고 막 계속 통화도 이분은 기자회견 때도 이분의 별명이 뭡니까? 웅웅웅이잖아요. 계속 모든 게 사실로 밝혀졌는데 기억 안 난다. 몰라요. 기억이 잘 모르겠어요. 안 날 수가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할 수밖에 않은 사건입니다. 1년 전인데요. 어떻게 기억이 안 납니까? 그다음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마구 들어오는 제보. 저도 텔레그램이나 보십시오. 많이 들어오죠. 전화 엄청나게 와 있잖아요. 어제 KBS 라디오에 제 번호가 공개가 됐어요. 저기 국민중금 상생소비지원금 상담 전화 풀어다 있어. 공개했더니 엄청나요. 문자도 엄청 와 있어요 지금. 근데 자 이렇게 어느 분들은 엄청 오잖아요. 저도 기억 안 나요. 몇 년 지나면 1년 전 지나면. 근데 이런 와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제보가 있었거나 그 방송 보고 여기가 내가 대검인데 내가 저기 하나 제보해 주겠다. 대검 누구 검사다. 그 새끼 죽여야 된다. 일본 왔다. 그럼 어떻게 잊어먹습니까? 딱 전 벌써 문자부터 저장 그런 전화 문자는 벌써 저장부터 따르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쨌든 김웅 의원이 전화를 했고 그리고 거기 내용도 봐도 우리가 이걸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라고 내가 뭐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꾸준히 좀 밀고 나가는 모습. 아니 그 손준성을 받아보고 전달했잖아. 텔레그램 전달. 다른 전달은 기억 안 날 수 있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님이 친히 고발장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참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오세훈 시장도 기업에 겸손하고 박형준 시장도 기억이 또 안 난다고. 이야기 해야 되는데 박형준은 딸 입시 비리가 없었다, 시도가 없었다. 완전 거짓말로 검찰이 판단하고 의붓 딸이니까 불기소하는 황당한 일이 지금 확인됐습니다. 불기소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의붓 딸도 딸이잖아요. 그렇죠. 호적에 올렸겠죠. 지금 옛날에 안 올렸겠지만 입시 비리를 저지를 때는 아직 결혼 혼인신고하기 전이었다는 이유로.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박형준의 친딸 친생자가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 아닙니다. 제 친생자가 아닙니다. 이게 논점이 아니었죠. 그렇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딸 전처의 딸이라는 거 다 알았죠. 우리가 비리를 저질렀다. 앞으로 우리나라 2대 도시 세계적인 도시 부산에 수장이 되실 분이 본인도 문제가 많지만 와이프 쪽도 문제가 많다. 일종의 윤석열처럼. 그래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의붓따라니까 허위사실포가 아니래요. 이건 희한하네요, 정말 말로 안 되는 엄청난 궤변을 지금 검찰이 지금 만드는 거고요. 오세훈이도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처가일이어서 문제 안 삼았다라고 나와요. 근데 경찰이 기소기를 송치했잖아요. 저희가 고발한 거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안진걸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발한 또 이런 저는 좌절을 보고 있는데 나경원 14번, 오세훈 3번, 박특금 3번, 조선일보 10번 모두 성과가 없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뭐 안진걸 소장님 죄송합니까? 저희도 완벽하게 고발하고 또 기도하시네. 저희들이 완벽하게 대응했어야 되는데 다 저희 잘못입니다. 또 회개기도 합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잔뜩 기대를 드려놓고 나경원이도 오세훈이도 조선일보도 방상훈이도 지금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도 마찬가지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오세훈도 지금 불기소 처분 유서 제가 이제 오늘이나 내일 때려 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표현이 나오겠네요. 딱 보기만 알겠네요. 우리 오마이뉴스 단독으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마이뉴스 단독으로 진짜로요? 아니 가치가 있잖아요. 지금 한겨레 신문은 오늘 단독으로 입수해서 대서특필했어요. 박형준 검찰 박형준 딸 관련 거짓말 한 거
인정하면서도 네. 의붓따리와 불기소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 근데 오세훈도 아마 만약에 불기소 처분 인수에 네. 내곡동이라든지 다 거짓말로 보이는데 차가 1이고 시장 되기 전에 1이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논리를 펼 수 있잖아요. 이 지금 검찰 논리라면 박형준 논리라면.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나오면 네, 오마이뉴스에 꼭 주시고요. 아니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나왔어요. 기자들한테 네, 아마 네. 그랬나 봐요. 검찰에서 뭐 약간의 뭐 허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처가 땅과 관련된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이 불명할 수 있고 검찰이 이렇게 너그러 한없이 너그러운 거죠. 저는 검찰은 통째로 믿을 수 없는 집단이 됐다고 봅니다. 윤석열 잔당들도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검찰 전체가 아주 과잉 정치화되어 있는 거죠. 네. 이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줄수자 이런 자들이 벌써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참 진짜 이 시기,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예. 그래서 네. 더 똘똘 뭉쳐야 되는 겁니다. 범민주 진보 세력은. 제가 뭐 범민주 진보 세력을 뭐 대변하는 자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개 청년에 불과하고 이웃에 불과하지만 네. 최소한 촛불 시민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집행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네. 정말 좋은 세상을 바라는 우리 대다수 국민의 열망을 보면 그럼 우리나라 국민이 바라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고 그렇죠. 권력이 제발 오만하게 남용하지 말고 네. 국민 앞에 겸손하고 그다음에 부자들은 이미 잘 사니까 제발 투기 좀 그만하고 근절시키고 불로소득 근절시켜서 서민들 중산층들 잘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좀 희망적으로 그러면 범민주 진보 세력이 몇 년은 더 최소 5년에 10년 더 집권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G7, 8, 8까지 와 있습니다. G7, G8까지. 근데 다시 부동산 투기 세력 재벌 대기업만 끼고 경제를 하는 세력을 하면 다시 대한민국이 그다음에 수구 냉전 기득권 세력이 재집권하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후퇴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자들이 할 짓은 문재인 대통령도 구속하려고 그럴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부터 석방시키고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100원 정도 표나 저 같은 사람들 국민의힘에 눈에 까셨던 사람들 구속시킬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저는 감옥 갑니다. 저는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매일처럼.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범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그분들이 패배해서 국민의힘 집권하면 나쁜 짓 안 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나쁜 짓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말고 차라리 나를 구속시켜라. 나 같은 사람들 구속시켜서 끝내라. 참 오늘 기도 여러 번 하네요. 네,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참 절절한 마음이 절절합니다. 그렇게 다 묻어 나와가지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공감을 많이 표시해 주셨습니다. 참 시대적 사명,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대선에서 이제 발현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게 발현되지 못하고 뭔가 관계에 의해서 아니면 뭔가 음모에 의해서 좌절될 가능성도 커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위기감을 또 우리 안진걸 소장이 기도로서 또 보여주셨고 이낙연 후보님, 캠프의 의원님들 그다음에 핵심 정말 열성 지지자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너무 아쉽고 애석하시고 안타까우시고 또 이재명 후보를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절대 이낙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룰을 여러 번 정했고 확인했고 전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결론이 났잖아요. 10%가 높은 표차가 났는데 오늘 모양새 정말 안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고 저희 댓글에서도 아멘이라는 댓글도 보이고 있고요. 정말 간절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고 안진걸 소장님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표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내일 정도면은 내일 모레 정도면은 결론이 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켜보고요. 안진걸 소장님과는 다음 주에 다시 이 여러 사안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에 뵙도록 하고요. 속 시원하다는 댓글도 있고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 대선 토론보다 더 재밌다 이런 말씀도 국힘 토론 개그보다 재밌어요 이런 반응도 있네요. 뭐 왕자 파고 다니는 분이 판을 치고 있으니 어제도 토론회에서 그 천공 스승님에 대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자 천공 스님 말을 잘 듣는 분이잖아요. 몇 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64년생이에요.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그 저기 가수 이승환님은 65년생인데 두 분이 나란히 비교된 산이 도는데 도를 잘못 믿으면 이렇게 팍상 늙는다. 오히려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활동을 한 이승환님은 안 늙는데
불로장생의 기운은 거기서 느껴진다. 그런 의견도 있었나요? 그래서 민주시민 건강한 사회 참여를 하면 늙질 않는 거예요. 약간 저기 착하지 않으니까. 예. 이상한 돌을 닦고 네. 막 무슨 손바닥에서 뭔 붉은 기운이 나간다는 이상한 암을 치료하고 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사람 팍상 늙고 그런 사람 따라다니는 인간은 정신 세계를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쉽지만 안진건 소장님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